동교부 캡터스 7번째. (13장) 엄마의 짐을 정리하고 버밍엄에서 돌아온 다음 며칠간 나는 아기와 내 삶에서 리처드를 지우기로 했던 결정을 재고해보았다. 그리고 롭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리처드는 아이에게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해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었다. 실제로 양육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세심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자 아이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아기에게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게 과연 정당할까? 혹시라도 내가 내 독립심을 지키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기 아빠를 저버렸다는 걸 나중에 아기가 알게 된다면 혹시 나에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을까? 게다가 내가 리처드를 끊어내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롭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는 아들을 만나지 못해 고통스러워했다고 했다. 수년간 후회를 한다고도 했다. 리처드도 어쩌면 앞으로의 삶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내린 결정에 후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걸 인정할 만큼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세인트 제임스 공원은 한창 가을이었다. 나무엔 구릿빛과 황갈색, 황토색 단풍이 만개해 있었다. 11월 중순의 태양은 여전히 밝았고 짙은 안개가 낄 징후도 없었다. 내가 잘 알고 익숙해하던 공원이 아니었다. 리처드는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장소가 될 거라고 말했다. 더 몰에서 나오는 길을 터벅터벅 걷다 보니 호숫가 벤치에 앉아있는 리처드가 보였다. 마치 여왕을 아련하기 전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멈춘 사람처럼 평소에 말쑥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온 건 아니었다. 나무 벤치에 앉아있는 그의 곁에 서서 가오만하게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있는 하얀 깃털의 펠리컨이 내 눈길을 먼저 끈 탓이다. 새도 사람도 상대방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리처드는 책 한 권에 몰두하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이었다. 다소 내성적인 성격일 것 같지만 사실 그는 항상 이성을 정복하는 열정을 가진 비극적인 여주인공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의 놀라운 면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벤치 옆으로 다가가자 그가 책에서 고개를 들어 매력적이고 화사한 웃음을 지어보았다. 아마 자신이 이길 거란 희망을 품고 있는 모양이다. 오늘도 좋아 보이네, 수잔. 그가 페이지 귀퉁이를 조심스레 접으며 말했다. 아무렇지 않은 태도에 나는 약간 움찔하고 말았다. 외투 주머니에 책을 집어넣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양쪽 뺨에 가벼운 입을 맞추었다. 정말 빛이 나는군. 나는 이미 그 표현에 진절머리가 난 상태였다. 왜 펠리컨이 당신 의자 옆에 있어? 내가 물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 소동을 피해 여기 오면 가끔 이 새가 내 곁에 서서 내 책을 훔쳐봐.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런던 한복판의 공원에 왜 펠리컨이 있지? 몰랐어. 여기 무리지어 살아. 아니면 거위 떼거나 어쩌면 작은 무리가 여기 살고 있거나. 여기 펠리컨이 산 지도 벌써 400년이 넘었다고 해. 러시아 대사가 가져온 선물이었다지. 특이한 새야. 묘한 친근감을 느껴. 펠리컨은 나를 업신여기며 날개를 펴고 오솔길을 달려가 호수로 날아들었다. 무언가 그렇게 오만한 동물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동시에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여기 잠깐 앉겠어? 리처드가 물었다. 그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자리를 가볍게 닦았다. 그 다음 손수건을 자신의 곁에 깔아 살며시 두드렸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가슴을 잔뜩 부풀린 펠리컨의 주황색 부리를 쪼아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 리처드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난번 만났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사과하고 싶어. 그때 잠도 잘 못 자고 아이에 대한 상황으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 당신 회사 근처에서 그런 식으로 기다려서는 안 됐던 건데.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됐던 건데. 지난 몇 주간 우리 사이에 있던 일은 서로 다 잊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시작했으면 해. 일본에서 수학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에 특이한 옷차림과 만화 캐릭터가 가득 그려진 가방에 10대 소녀들이 우리 벤치 앞에 멈춰서더니 날개짓을 하는 페리컨을 바라보았다. 일행 중 하나가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모델이 된 학생은 새를 배경 삼아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 말에 동의해. 나는 그 애에게 말했다. 그리고 천하로 말했듯 아이의 인생에 당신이 관여했을 때의 가능성도 생각해봤어.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을 끊어낸 게 약간 성급해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애처롭고 도움이 필요한 여자처럼 보일 생각이 없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었어. 수잔, 당신은 누가 당신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자처럼 보겠어? 좋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니 당신을 아기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머리를 리본으로 묶은 일본인 학생이 환히 웃으며 다가와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펠리컨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리처드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그가 다시 나타나 물었다. 아기 인생에 당신이 어떤 역할로는 참여해도 괜찮다고 했어. 물론 아기를 낳기 전까지 우리 둘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동의를 해야겠지.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완벽해. 내가 얼마나 커다란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를 거야. 정말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오늘 오후 서점에 들러 아버지를 위한 교육책을 몇 권 사야겠군. 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뭐든 사전에 미리 책을 읽어두는 게 좋으니까. 그때 한 가족이 신이 난 채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다. 희귀한 포켓몬이 이 근처에 있다며 떠들다가 깃털을 고르고 있는 페리컨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을 찌르지 말라고 제지하는 사이 그 가족의 아버지가 다가와 우리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리처드도 이번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가 다시 한번 내 곁으로 다가와 목청을 가다듬었다. 해결할 게 하나 더 남았군. 출산 이유는 어떡할까?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당신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잖아. 다만 우리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돌아보기 전에 우리의 달라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어. 우리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는 게 우리 둘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반증하는 거지? 맞아, 그런 것 같아. 물론 알다시피 나는 기존의 사람들이 맺는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리처드, 내 생각엔 굳이... 잠깐, 나부터 말할게, 제발. 이번에는 호주 관광객 물리가 펠리컨을 보러 몰려들었다. 과산화수소로 염색을 한 것 같은 금발의 중년 여자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다. 미안합니다만 사진은 못 찍습니다. 리처드가 약간 큰 목소리로 끊어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란 새는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관광객들이 어깨 넘어 우리를 노려보며 사라졌다. 수잔, 우리 둘 다 규칙에 따라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 시점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게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펠리컨에다가 당신은 내 손수건을 깔고 앉아있지, 수잔. 하지만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은 내게 너무 소중했어. 당신이 내 소울메이트야. 당신만이 내게 완벽히 맞는 여자야. 그러니 부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아내? 내가 놀라 물었다.
당신과 혼인 계약을 맺으라는 거야? 아니면 같이 살자는 거야? 뭐로 가도 어디든 가기만 하면 돼. 나는 허를 찔리고 싶지 않았다. 리처드를 만난 유일한 목적은 단지 관용을 베풀기 위함이었다. 내가 결정한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그에게 제시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그보다 더 개인적인 문제를 합의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청혼을 듣자마자 그냥 내가 했던 말을 다 잊어달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말을 삼키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정말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일까? 부인할 수 없는 건 아기가 생기면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건 최근 리처드와 나의 의견이 항상 일치했다는 점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리처드의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분명 수년간 나의 좋은 짝이었다. 그는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 그는 똑똑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유발나게 유쾌했으며 잘생겼고 취향도 좋고 돈벌이도 꾸준하고 나와 많은 관심사를 공유했다. 우리 사이에 늘 끌림이 있었고 그와의 친밀한 잠자리도 즐거웠다. 물론 가정적인 것들을 함께한 적이 없지만 엄격하게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누렸던 좋은 시간들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로 옮겨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는 나의 이상적인 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누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가 리처드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다. 내가 알기론 이 남자 역시 내게 그런 감정은 없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 나는 궁금했다.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과연 내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더욱더 그에게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만약 우리 사이 그런 정서가 생길 수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벌써 생기고도 남지 않았을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규범에 따르자는 당신의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리처드. 우리는 부부보다는 부모로서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다시 물 밖으로 나온 펠리컨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리처드는 한숨을 푹 쉬며 다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겨우 다시 친구가 된 우리 사이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이른 것 같군. 솔직히 좀 놀랐어. 당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미안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돼. 사람들이 곧 찾을 거야. 보통은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있거든. 우리 어머니도 내가 아기가 생겨서 당신과 함께 키운다고 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다음 달에 뉴욕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갈 예정이야. 새해쯤에 다시 연락할게. 다른 문제에 관한 한 그때까지 좀 보류를 하자고. 급하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기는 때가 되면 태어나니까. 흠, 두고 보자고.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그가 나에게 다가와 뺨에 한번 다시 입을 맞추는 걸 가만히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더 멀 거리로 가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되돌렸다. 걷다가 되돌아보니 펠리컨이 훌쩍 뛰어올라 리처드의 옆자리로 올라왔다. 그는 물갈퀴가 딸린 발밑에 깔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